왜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이 그들을 공격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베트남에 오기 전에도 미국은 오랫동안 이 분쟁에 개입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대규모 침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돈과 무기, 군사 고문, 그리고 워싱턴이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가 퍼질까 두려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왜 베트남에 개입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베트남인의 주요 적이 아직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였던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 많은 베트남인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하길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은 호치민으로, 그는 베트남 민족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였으며 베트민을 이끌었습니다. 베트민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에 맞서 싸운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1954년에 이르러 프랑스는 DMBM프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베트남에서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투를 어떻게 끝낼지 논의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베트남을 임시로 둘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북쪽에는 호치민 정부가, 남쪽에는 바오다이 정부가 있었습니다. 임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제네바 합의의 목적은 두 개의 영구적인 국가를 즉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6년 7월에 전국 선거를 실시해 베트남이 다시 통일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최종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무력을 통해 합의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당시 냉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의 단순한 분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에는 두 개의 거대한 정치 체제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과 그 반공주의 동맹국들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호치민은 베트남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커져가는 공산주의의 일부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도미노 이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개념은 간단했습니다. 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주변 나라들도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라오스, 캄보디아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과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베트남을 더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프랑스의 전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에 많은 자금과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많은 미군 병력을 DMBM프, 즉 베트남 북부의 한 지역에 직접 파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는 비엔민에게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프랑스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떠난 후 미국의 행동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유럽의 식민열강을 지원하는 대신에 미국은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남베트남의 반공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원하기로 선택한 인물 중 한 명이 응우딘 지엠이었습니다. 지엠은 베트남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돌릭신자였으며 공산주의의 강력한 적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바오다이 밑에서 총리였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그가 호치민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는 더 안정적인 남부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베트남은 불안정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정치 집단들과 종교단체들이 있었고 무장단체들과 지역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많은 지역에서 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GM을 더 많이 지원할수록 워싱턴이 그의 정부 생존에 책임져야 할 부분도 커졌습니다. 1955년 10월 남베트남의 지도자로 바오다이가 남을지 아니면 GM으로 교체할지 투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GM이 거의 98%의 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외교 보고서조차도 선거운동이 일방적이었고 야당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GM은 베트남 공화국을 세우고 남베트남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지원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고문단을 파견했고 남베트남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남베트남이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체적인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고문단 활동은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프랑스가 철수한 이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군사 원조 자문단 MAAG 아래에서 미국인들은 남베트남 군대의 훈련을 도왔습니다.
조직과 장비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 군대가 강해질수록 GM 정부에 대한 반감도 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가 농촌 지역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마을 지도자들이 남베트남 중앙정부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관리들로 교체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지지자들도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탄압의 대상은 공산주의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활동가들과 정부를 비판하는 다른 비판자들도 압력이나 투옥을 겪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자라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평범한 베트남인들 중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선거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DM 정부가 선거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북부에서는 진정한 자유투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워싱턴도 이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부 논의에서도 전국적인 투표가 실시될 경우 공산주의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상황이 조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호치민의 공산주의 정부는 대규모 토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 개혁의 목적은 대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매우 폭력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거나 살해당했고 결국 북베트남 정부도 많은 실수와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나라가 분단된 후에도 남베트남에는 여전히 공산주의 단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공산주의 지도부는 언제 다시 남베트남 정부에 맞서 무장투쟁을 시작할지 논의했습니다. DM 정부가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하고 베트남 통일 계획이 계속 미뤄지자 북베트남의 전략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에 이르러 북베트남은 남베트남과 싸우는 무장단체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그리고 나중에는 캄보디아에 이르는 경로 네트워크가 점점 확장되었고 이 경로들은 남쪽으로 사람, 무기, 보급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호치민 루트로 알려지게 됩니다. 1959년 이후 공산주의 인원들이 남베트남으로 지속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후반 남베트남은 민족해방전선 NLF-EST 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통합하려는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비공산주의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이 조직을 가장 많이 통제했습니다. 남베트남 정부에 맞서 싸우는 무장 세력은 베트콩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반군들은 지방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길, 논, 강,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베트남 군대는 미국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현대식 무기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적은 항상 일반 군대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게릴라들은 평범한 옷을 입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가 빠르게 공격하고 곧바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많은 무기만으로는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평범한 베트남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했습니다. 반군이 점점 강해지면서 미국은 남베트남을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나서야 할지 점점 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콩이 강해질수록 남베트남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방을 통제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는 대규모 미군 전투부대를 즉시 파병하지 않고도 공산주의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미군 군사고문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62년 말이 되었을 때 베트남에 주둔한 미군 군사 인력은 총 1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훈련, 정보 수집, 헬리콥터 작전 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군의 작전 계획에도 참여했습니다. 베트남 군사원조 사령부, 즉 MACV도 증가하는 미국의 개입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베트콩에 맞선 전략 중 하나는 전략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경비가 삼엄한 마을로 이주되어 베트콩이 식량, 신규 인원, 그리고 지원을 얻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보안과 여러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가 이루어졌고 프로그램도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정부에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1963년 1월
또 다른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압박 전투에서 더 소수였던 베트콩 부대가 미국의 헬리콥터, 장갑차, 그리고 고문단이 지원하는 더 큰 남베트남군을 상대로 싸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베트남이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게릴라를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베트남 내부의 정치적 위기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1963년 의모딘지엠 대통령, 정부에 맞서 불교도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불교 승려 티권 득이 사이공에서 항의의 표시로 자신을 불태우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워싱턴의 DM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1963년 11월 남베트남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미국은 DM을 축출하려는 이들의 계획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부는 무너졌고 DM과 그의 형제 응우딘유는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DM의 죽음은 기대했던 안정성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남베트남에서는 지도자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1963년 11월 댈러스에서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린든 B. 존슨이었습니다. 존슨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에서 베트남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미국 내 개혁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대통령인 동안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사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략촌 계획은 약해지고 있었고 시골 지역에서는 베트콩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슨 대통령은 더 많은 고문단을 파견했고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에게 미군 작전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겼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고문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베트남을 상대로 비밀작전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플랜 34A 하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부대들은 해안 습격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 해군은 디소토 임무라고 불리는 작전을 통해 북베트남 해안 근처에서 전자정보 수집을 위한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두 작전은 서로 다른 작전이지만 때때로 같은 장소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64년 7월 말 오플랜 34A와 연관된 순찰정들이 북베트남 해안의 몇몇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며칠 후 미국 구축함 USS 매독스가 드소토 순찰 임무를 위해 tonkin만에 진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이 베트남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자문단에서 헬리콥터와 정보 활동, 그리고 은밀한 작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tonkin만에서 한 번의 충돌이 존슨 대통령에게 미국을 더 큰 전쟁으로 이끌 명분을 줄 뻔했습니다. 1964년 8월 2일 tonkin만에서 긴장이 고조되어 첫 번째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북베트남의 어뢰정 3척이 USS 매독스에 접근했습니다. 미국 구축함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베트남 보트들은 어뢰를 발사했지만 매독스에는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함정은 자신의 대포로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기도 지원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 첫 번째 교전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북베트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틀 후 USS 매독스는 또 다른 구축함인 USS 터너 조이와 함께 tonkin만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4일 밤 주변은 매우 어둡고 날씨도 나쁘며 가시성도 매우 낮았습니다. 두 척의 배는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와 소나에 잡히는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명확하지 않은 레이더 신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소나 보고서에도 어뢰가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척의 미국 구축함은 자신들이 적이라고 생각한 대상에 대해 기동을 시작하고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계속될수록 보고된 어뢰와 적 접촉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부 미국 장교들조차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레이더와 소나 판독이 날씨나 파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는 선박 자체의 움직임과 빠른 방향 전환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밝혀지기도 전에 북베트남이 다시 한번 미국 함선을 공격했다는 보고가 이미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정보 기록에 대한 추가 분석에서 8월 4일에는 북베트남의 공격이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당시 두 번째 공격이 있었다는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신호정보 보고서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옛 NSA 기록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실제로 공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고서는 공격의 증거로 오해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964년에는 매중은 아직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에게는 그들은 반드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8월 5일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 해군 시설과 기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이 작전은 피어스 에로우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항공기 2대가 실종되고 1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8월 7일 미국 의회는 통킹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8월 10일에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전쟁 선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쟁 선포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이것이 존슨 행정부가 전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한 주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회와 대중에게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USS 매독스는 단순히 그 지역을 항해하는 평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북베트남에 대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데소토 정보 순찰의 일부였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지원하는 북베트남 해안에 대한 별도의 비밀 습격도 있었습니다. 매독스는 이 습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군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미국 작전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새로운 권한을 즉시 사용하여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선거의 해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맞서 단호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만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964년 11월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미국의 지상군 개입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베트콩의 세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에서 인력과 보급품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약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기엠이 암살된 후 지도자와 군사정부가 계속해서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개입을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남베트남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65년 초 존슨 대통령이 더 큰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월 7일 베트콩이 플레이쿠 근처의 캠프 할로웨이를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고문단이 사용하는 기지였습니다. 8명의 미국인이 사망했고 많은 항공기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며칠 후 구인현에 있는 또 다른 미국 시설이 공격을 받아 더 많은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존슨 행정부에게 미국이 제한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전략을 계속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북베트남을 상대로 더 정기적인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1965년 3월 2일이 되자 롤링 선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북베트남의 주요 군사 및 경제 목표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폭격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하노이의 남베트남 전쟁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고 남베트남 정부의 사기를 높이며 북베트남이 베트콩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폭격만으로는 남쪽으로 향하는 인원과 보급품의 이동을 쉽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경로가 복구되거나 옮겨지거나 숨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폭격이 거세질수록 북베트남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받는 군사 지원도 더욱 늘어났고 그 안에는 더 현대적인 방공무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중작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에 있는 자국의 공군기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낭은 가장 중요한 기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965년 3월 8일 미 해병대 2개 대대가 다낭에 상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주요 임무가 공군 기지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새로운 전쟁 단계에서 남베트남에 파견된 첫 번째 대규모 미군 지상 전투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임무는 확대되었습니다. 미군 병력을 보호해야 할 때는 기지 주변도 지켜야 했습니다. 주변에 베트콩이 있으면 반드시 순찰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순찰대가 공격을 받으면 적을 추격해야 했습니다. 점차 단순히 경계 임무만 맡았던 병사들이 더 적극적인 전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 베트남 주둔 미군 사령관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남베트남 군대가 혼자서 점점 강해지는 공산군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들어오는 정규 북베트남군 부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목표가 남베트남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면 웨스트모어랜드에 따르면 더 많은 미군 전투병력이 필요했습니다. 1965년 여름이 되자 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워싱턴에서의 논의에서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연말까지 미군 전체 병력을 10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결국 존슨 대통령은 미군 전투병력의 대규모 증강에 동의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미국의 주요 역할은 더 이상 구문단과 지원 인력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체 군대가 지상전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미국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냉전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지도자들에게 베트남은 공산주의 확장에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두 베트남을 소련과 중국의 동맹국으로 보았습니다. 남베트남이 무너지면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공산주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뢰성이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과 다른 동맹국들에게 공산주의 세력이 그냥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수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워싱턴에게는 갑작스러운 철수는 미국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것이 자신의 대통령직과 미국의 전 세계 정치적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했습니다. 몇몇 미국 관리들은 자국 군대의 힘을 크게 신뢰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첨단 항공기, 헬리콥터,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물류와 막대한 산업 역량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계획자들은 미국의 화력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베트콩과 북베트남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통계 사용으로 유명했습니다. 의사결정에 측정과 수치 분석을 활용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숫자를 이용해 누가 이기고 있는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적 사상자 수, 노획한 무기 수, 완료된 임무 수 등입니다. 통제하는 영토와 기타 여러 데이터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한 마을의 정치적 충성심, 한 사람이 계속 싸우고자 하는 의지, 혹은 게릴라 조직이 잃어버린 인원을 보충하는 능력은 숫자로 쉽게 환산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이 미국이 이기고 있다고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확전 정책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 국무부 차관 조지 비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끝내기 어렵고 예상보다 더 큰 전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다른 미국 관리들도 베트콩이 단순한 외국 군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베트콩은 지역 네트워크, 정치 조직, 그리고 농촌 인구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행기, 폭탄, 군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이 확대될수록 미국은 중국이나 소련과의 직접적인 대규모 전쟁을 피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모두 핵무장 국가였습니다. 중국도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 전쟁 때 미국과 이미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직접적인 초강대국 간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북베트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 독특했던 이유입니다. 미국은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을 원하지 않았고 소련과 핵대결을 시작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새로운 세계대전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정 및 군사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고문단이 파견되었으며 이후에는 헬리콥터, 정보, 그리고 비밀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폭격이 이어졌고 이후에는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병력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임무는 본격적인 전투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이 베트남 전쟁을 대대적으로 시작하라고 단순히 명령한 날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당시의 여러 결정들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1965년에 이르자 미국이 처음 고문단을 파견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베트남을 상대로 폭격작전을 벌이고 있었고 남베트남에는 전투병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돈, 훈련, 그리고 군사적 압력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전쟁은 미국의 직접적인 전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베트남 전쟁의 초기 몇 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 남베트남을 보호하겠다는 약속, 미국의 명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 전략가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적은 오랜 시간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고 엄청난 손실도 견딜 수 있었으며 북베트남과 공산주의 동맹국들의 지원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땅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1965년에 내린 결정은 문제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베트남 개입에서 가장 크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기를 열었습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계속될 것이며 베트남과 미국, 그리고 미국이 자기 힘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꿔놓게 됩니다.